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 늘 많이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 서재영의 투자교실 담임 선생님, 서재영 대표 한 달 만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한 달이 금방 갑니다. 네, 금방 지나갔습니다. 네. 저 대표님 보시기에 지난 한 달, 네.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시기였는지, 주식 시장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뭐 간단하게 좀 뭐 시황 정리라고 할까요? 그냥 그런 거 한번 좀 해주십시오. 매크로로 보면 이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을 제가 연초부터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에 관련된 그 우려들을 이렇게 반영하면서 그 걱정의 벽을 타고 주가 지수가 올랐습니다. 한 단계 레벨업 됐죠. 예. 오늘 종가가 2,500을 넘어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주가 레벨이 과연 싸냐 싸지 않느냐. 그거는 이제 히스토리컬하게 거래됐던 PER 밴드 이런 걸 갖고 많은 분들이 판단하시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이게 주식 시장은 멀티플 에셋이니까 예. 배수를 몇 배 주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금리가 정점을 찍고 돈값이 드디어 싸지게 되는 구간에 막 진입하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주식시장은 또 선반영을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자꾸만 물건들을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는 중이고 이제 업종별로는 지난 한 달이 사실은 실적 발표하는 시즌이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실적 발표가 시가총액 큰 IT부터 먼저 발표를 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LG전자, 뭐 하이닉스, 그다음에 또 큰 2차 전지 회사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데는 일찍 발표하고 해서 그게 한번 하이라이트 되고 또 하이라이트 그때가 이제 펀더멘탈 좋다고 그러든 나쁘다고 그러든 간에 한번 시장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는 시기니까 예. 한번 올랐다가 또 일본 눌림목도 주고 그러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섹터별로 한 번씩은 다 하이라이트가 된 거죠. 그래서 실적 시즌이 끝났고 지금 이제 사실상은 어떤 증시의 짧은 구간의 가격을 반영할 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모멘텀, 수급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펀더멘탈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에 따라서 작은 옥석가리가 진행되고 있고 주가 지수가 그 사이에 오른 것은 코스피 시총의 25% 이상 차지하는 반도체 섹터가 이제 삼성전자가 발표하면서 그동안은 이제 추측으로만 머물렀던 감산에 대한 얘기를 아예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고 제가 봐서는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예. 일부 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뭐 그거를 왜 그렇게 했느냐, 너희들이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옛날 같은 이건희 회장님 계실 때 같은 그런 그게 없이 드디어 너네가 안주하는구나 그런 외신 기사도 있었는데 그때랑은 다르게 지금 반도체 메모리 시장이 메인 세계 회사로 가점돼 있잖아요. 예. 굳이 여기서까지 마켓 쉐어를 위해서 감산을 안 하고 계속 밀고 갔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의문점이죠. 그래서 감산을 해서 이제 감산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챗 GPT, 인공지능 AI 관련해서 메모리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아마존도 한다 그러고 구글 바드도 나오고 챗 GPT 쪽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GPU 만드는 이제 병렬 메모리가 필요하니까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어요.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죠.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 AI 챗 GPT 시장의 1차적인 수혜는 강산 앞에서 청바지 파는 메모리 회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게 또 경기 민감주에서 나쁜 실적이 나왔을 때 올라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이벤트까지 같이 감산 앤드 챗 GPT, AI 그쪽에 장기적인 아웃룩을 좋게 만든 거죠. 단기적으로는 D램 가격이 더 안 내려가게 만드는 역할을 한 것이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가격들이 일부 AI에 소요되는 반도체들은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이가 관찰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섹터가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산 섹터도 내렸다가 다시 이제 대차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엔터 회사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니까 또 이제 쉬어도 가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증시 내의 어떤 그 수급이 이제 이런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이 시가총액 큰 섹터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을 죽이고 가요. 그거 참 신기한 현상이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다 이제 그 소위 종목들 작은 섹터가 오를 때 그쪽으로 자산을 가서 수익률 게임 하던 거를 슬금슬금 빼가지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 비중을 1% 올리기가, 그걸 1% 올리려면 나머지 10개 종목들을 팔아야 올라가는 정도로 시총 비중이 높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 때문에 일부 섹터가 장기적 아웃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합회적 현상으로 조정도 받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미의 관심사인 2차전지 시가총액이 이렇게 세트 메이커하고 양극재하고 소재들 이렇게 하면 한 시가총액 오바한 300조 되거든요. 그럼 반도체 인더스트리가 한 500조 잡으면 그 올해 말 기준으로 이제 수주받은 게 1000조 되고 그러면 그 반도체 인더스트리 한 80% 가까이는 충분히 따라갈 것 같고요. 80-90%. 그럼 시총 기준으로도 아직은 저는 싹 보이고요. 이제 다만 이제 옥석은 가려야 되겠죠. 네. 옥석은 가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그런 합회적 현상으로 눌림목도 주고 있고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소비 문화의 변화, 그다음 또 기술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유통하는 회사들은 아주 나쁜 실적에 아주 나쁜 저조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냥 기업 실력대로 더하기 합회적 현상이 짧은 구간에 같이 맞물려서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아무래도 이제 시기는 좀 미국 정부 부채 상환 협상. 네네. 여기 좀 네. 다들 이 결국은 되지 않겠냐 그렇죠. 하면서도 네. 이게 이제 시장에 주는 약간의 이제 불안 요소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좀 애를 먹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문제는 우리가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게 그 자연과학적이나 경제 펀더멘탈적인 요인이 아니라 이 부채 협상이라는 거는 정치 게임이잖아요. 예. 여야 간의 협상의 게임이지. 정말로 미국이 진짜 디폴트가 나는 그런 상황을 아무도 가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제 블룸버그나 이런 데 보면 JP 모건 다이슨 회장이 비상경영 컨틴전시 플랜 만든다고 이런 겁주 뉴스들이 나오니까 자연히 이제 주가에 일정 부분은 프라이싱이 돼 가고 있다. 그래 그런 현상 때문에 한동안 우리가 2,400에서 500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어떤 날은 내렸다가 어떤 날 올랐다 좀 그러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자연과학적 위기도 아니고 경제 펀더멘탈적인 위기도 아니고 물론 그 사이에 2011년이나 그 뒤부터 쭉 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는 더 커져 있어요. 경상 적자도 더 커져 있고 예.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타결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타결되지 않으면 지금 진영 싸움을 할 돈도 다 없어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냥 바로 러시아 승전이 돼버리겠죠. 미국의 자금 지원이 무기 지원이 끊어져 버린다면 그래서 되긴 될 텐데 이제 저는 이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잃지 않고 버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2011년인가요? S&P가 미국 신용등급 BBB로 떨어뜨렸을 때 코스피가 그때 마침 여러 가지 것들하고 엮여서 요즘도 그런 걸로 사기치는 분들이 있다고 언론에 나오던데 양매도 전략 그러면서 그런 파생들이 엮여가면서 순식간에 매도를 불러가지고 진짜 5여일 동안 지수가 450포인트나 내리는 걸 제가 온몸으로 체감을 해가지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쏟고 보고 놀란다고 항상 조심스럽죠. 그러니까요. 그런 기억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위축을 시키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잘 되고 나면 이제 또 정상을 되찾겠죠. 네, 지금 뭐 정상을 되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제 네. 뭐 시황을 쭉 총체적으로 말씀해 네, 주셨는데 몇 가지 업종은 좀 별도로 좀 살펴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우선 반도체 업종 네. 이게 참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최근에 많이 보입니다. 네, 네, 네. 이 산업 자체가 이제 성숙기에 접어든 경기 민감주다 이렇게 네,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역시 사이클을 좀 잘 타야 되겠죠. 네, 잘 타야 됩니다. 지금 오늘 종가가 68,000원 언저리 그 언저리 같은데요. 그럼 이제 하반기에 일부 좋아진다는 것까지 띠클리클하게 좋아진다는 거는 뭐 전체 한 3, 40%, 4, 50% 이상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는 나중에 되면 정말 반도체 수출이 늘고 가격이 올라갔을 때 되면 우리 그 일반 투자자분들이 그때 가서 따라 사면 덜커덕 물리거든요. 되게 그러신단 말이에요. 네, 덜커덕. 그래서 만약에 그때 가서 못 참고 사실 분들은 아예 영원히 안 사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분들은 지금 사야 된다 이거죠. 그거 이제 경기 민감제 성격을 갖고 있는 게 턴하는 거가 일부가 반영되어 있고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그 인공지능 거기에서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 예. 그다음 뭐 자율주행차로 가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그런 새로운 수요, 거기다가 이제 그 중국하고 미국의 그 소위 패권 대전에 어젯밤에도 보니까 뭐 저 마이크론 제재하고 메모리에 대해서 중국이 제재하고 그러잖아요. 뭐 그것도 뭐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그러다 나중에 유연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쪽의 이슈 또 하나가 이번에 이제 G7 그 의장국들 모여가지고 성명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 대만에 대해서 리스크를 느끼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나 이미 그 오렌 버핏 선생님은 팔아버리셨잖아요. TSMC를.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나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팔았다고 아예 선언을 일본에 얼마 전에 방문했었을 때. 그런 터라 그러면 그 반대 국부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의 수요도 한국의 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좋을 수가 있고 장기적인 아웃룩도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러다 보니 얼마나 급하게 오를지는 모르겠는데 내리기는 어려운 구조에 가 있다. 그 가령 뭐 글로벌에서 뭐 미국 부채 협상이 잘못됐다 이러면 뭐 하루에 막 몇 프로 내릴지 몰라도 그렇지 않고 그냥 노멀한 주식시장이라 그러면 얘가 구조적으로 내리기는 약간은 힘든 구조에 가 있어요. 다만 이제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또 화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지 그건 또 지켜봐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메모리 쪽에 그 재고가 많은 것이 그 비대면 시절에 비대면 하면 뭐 서버에도 증설인도 막 그런 거 그 굉장히 많은 또 장밋빛 전망이 있었잖아요. 이 메모리 쪽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저번이랑 다르다. 슈퍼 사이클하고 막 그래서 10만 전자, 11만 전자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때 너무 과잉으로 생산했던 재고가 쌓여 있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2, 4분기 정도 되고 나면 얼추 다 소진이 되고 그러면 반도체 쪽은 노멀한 환경으로 다시 진입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 감산 이슈까지 같이 있고 그래서 그 삼성전자의 실적 바닥은 아마 1분기 때 찍은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중이고 얘가 경기 민감제이니 이제 좋아질 일이 좀 더 있지 않을까요? 이제 아주 힘든 구간은 지나가고 있는 중인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몇 가지 이유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가 부러지지 않고 이 반도체 섹터가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은 코스피 시총의 25%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시총이 큰 섹터가 2차전지 섹터인데 한 300조 되니까요. 코스닥까지 포함해서 그럼 거기도 지금 눌림목을 할 만큼 했고 지금부터 펀더멘탈은 그 사이에 얘가 조정받는 동안에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는 뉴스를 나온 거를 제가 하나도 본 적이 없어. 물론 노이즈에 해당하는 것들은 가끔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이 산업이 성장한다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만한 결정적인 에비던스가 되는 펀더멘탈 체인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얘가 어느 정도 눌림목을 지금 다 거치고 이러고 있는 중이니 얘도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면 전체 시총의 55%가 우상향 궤적을 그릴 가능성이 있는데 시장이 쉽게 막 폭 있는 조정을
기대하기에는 지금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네. 아마 이제 이 9만 원 넘었을 때 사셨다가 손해 보신 분들이 이제 그 상처가 이제 마음에 좀 있어서 네. 굉장히 움츠러들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좀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이번엔 좀 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제가 꼭 나중에 리스크 관리 오늘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거를 비중을 너무 헤비하게 갖고 있으니까 삶의 슬픈 궤적이 되는 거거든요. 뭐든지 너무 좋다 그럴 때 온팡 질러버리면 그 뒤에 걔가 오늘 아니면 영원히 못 살 것 같은 그 주식도 슬금슬금 내리기도 하거든요. 세상이 많이 변하니까. 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 산업의 경기의 진폭이 기간이 짧아져 있는 4차 산업 시대를 살잖아요. 그리고 세상도 시끄럽고 그러니 이걸 굳이 막 너무 좋다 그럴 때 사셔도 되는데 한 방에 왕창 사시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고 그랬을 때 눈에 헛기 보여가지고 사야 될 때 파신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꾸 분할 말씀을 여러 번 제가 드리는 거고 지금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꼭 제가 분할해서 해야 된다는 거 제가 자꾸 여러 번 말씀드리니까 저게 뭐 속 시원하게 야 한 방 질러가지고 이거 따블 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더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냥 도박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모든 수익률이라는 거는 지속 가능하고 반복 가능하고 꾸준해야 그게 실력으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게 자산에 대해 투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2차 연주 뒤에서 좀 자세히 네. 할 겁니다. 올해 좋은 업종이 엔터주, 네. 방산주였는데 그리고 좀 많이 올랐죠, 오르긴. 방산은 많이 올랐는데 예. 저는 실력을 감안했을 때 아직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방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우리나라가 모든 세계화 시절, 평화의 시절에 우리가 진짜 몇 안 되는 진짜 거의 유일하죠. 작은 회사 저 어디 가면 또 있어. 분단국가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국가였다는 거는 강력한 내수 시장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세계화 시절의 평화의 시대에 다른 나라의 방산 업체들은 내수 시장이 없으니까 양산을 통해서 기술 개발하고 이럴 시장 규모가 되질 않으니까 하나 둘씩 이제 문을 닫는 거지. 문을 닫거나 규모를 적게 하거나 기술 개발을 적게 하거나 그랬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할 수 있고 시장이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글로벌 거의 탑 티어가 만약에 미국 방산 회사라면 세컨 티어까지 올라온 거죠. 제가 그저께 뉴스 보니까 하나 시스템이 만든 에이살 레이더가 그거 이제 품질 인증을 통과를 했대요. 그게 미국이 끝까지 우리에게 엔진 기술은 알려줘도 안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 시스템이라는 어떤 회사가 그걸 개발할 수 있게 된 배경이 뭐였느냐?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해야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수시장이 있었으니까 이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토양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이런 거 잘해요. 예. 철강도 잘하고, 차도 잘 만들어. 그러면 우리가 탱크가 됐든 비행기가 됐든 이런 것들이 다 기계기술, 전자기술, 엔진 기술, 그리고 또 금속 관련된 기술. 예. 철판 기술, 이런 기초 재료에 대한 기술력이 그걸 결정할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괜찮아요. 잘해요. 그러면 그 사이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 또 하나가 그러다 보니 생긴 일인데 갑자기 이제 반세계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급해졌어.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무기 와봐야 소용이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빨리도 만들어. 예. 빨리도 만든다고. 빨리도 만드는 데다가 또 뭐가 또 좋으냐 하면 우리가 이제 제법 양산하고 원래 모든 무기라는 게 기술 개발비가 많이 드니까 양산을 하면 할수록 대당 단가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게 업의 본질이거든요. 우리는 싸게도 만드는데 그 싸고 빨리 잘 만들어 우리가. 그러면 이게 이 업이 여기서 멈추겠냐는 거죠. 갑자기 세상이
평화의 시대에서 한판 붙는 세상으로 달라졌는데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좋게 봅니다. 좋게 보고 다만 이것도 올라서 조정을 살짝 받는 건데 장기적인 아웃룩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PEG나 이런 게 뭐 만만치 않게 싸요. 그래서 제가 장기 투자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또 그걸 못 참으시지. 근데 참 이 좀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좀 느끼는 게 네. 우리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 금속을 만지고 네, 엔진을 네, 만들고 네, 네, 네. 이거 이제 약간 좀 하드한 거라고 하면 네. 이 소프트한 또 엔터주가 네. 야, 이게 좀 그것도 제가 계속 잘 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청 잘할 겁니다. 저는 잘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은 게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제 문화 현상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제법 오래 가고 그다음 둘째가 우리가 분단 국가이면서 자본주의가 빨리 발전하면서 그리고 민주주의도 함께 발달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들이 다방면으로 표출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기술의 발전도 빠르고 네이버 포탈이나 뭐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 OTT나 이번에 바드가 저기 인공지능 발표할 때도 한국어를 거기 집어넣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만큼 우리 사회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다양한 그 문화적인 그 인간의 욕구들을 수용해 온 거예요. 인류 보편의 정서를 노래하는 쪽에 우리나라 엔터들이 굉장히 그 강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매일 뭐 사랑과 이별 노래만 불러서 지금 히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고 가령 뭐 저기 방탄의 퍼미션 투 댄스는 언제 발표했냐면 그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힘들고 그럴 때 그래 움츠려 있지 말고 같이 춤추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장기적인 펀더멘탈이다. 거기에 더해서 얘는 세계화 시절하고 반세계화 시절이 됐을 때 국경 장벽이 없잖아요. 물류비도 안 들어요, 얘는. 관세도 안 내죠. 네, 관세도 안 내. 그리고 뭐 어디다 갖다 걸면 뭐 누구든지 들어서 그리고 밤사이에 뭐 갑자기 신곡을 발표했는데 뭐 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적도벨트에 뭐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뭐 사우디 이런 데서 이슬람권이 종교적 현상 때문에 지금도 출산율이 3.1명이거든요. 막 밤새 토로저렇게 뭐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데 뭐.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제법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것도 제가 주가의 상대 위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이익 실현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또 큰 섹터가 올라갈 이유가 생기면 많이 아웃풋한 어디인가에서 소싱을 해서 그쪽으로 옮겨가고자 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있어. 예. 그래서 조정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건 이제 각자 판단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들고 가도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많이 오르면 뭐 조정이 온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러면 대표님도 말씀하시면 공부하면서 기다리면 분명히 좋은 게 또 온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고 절대 서두르지 말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싸우고 싶은 구간에서 시간에 그렇습니다. 분할해서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단기적으로라도 그 고통을 주게 만드는 건 어떨 때냐면 개인 투자가분들이 이제 이런 성향이 있어요. 누가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가가 안 움직여요. 안 사요. 안 사. 거기다가 외국인 기관이 막 팔고 그래 10%잖아요. 조정을 주고 그러잖아요. 안 사요. 사실은 그때가 살 때인데. 네, 안 사고 언제 사시냐면 벌게 져서 막 진짜 막 하루에 5% 오르고 다음날 7% 오르고 다음날 10% 오르고 이러면 야 이거 간다 이러면서 그때 가서 사는 거야. 그거 안 돼. 그러면 덜커덕 걸리는 거야. 그때는 오히려 팔아야 돼. 단기적으로라도. 그러면 그 가령 이러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막 주가가 막 단기간에 막 10%, 20% 오르고 뭐 유튜브에서도 그러고 방송에서도 그러고 이거 간다 그러고 유수에도 뭐 막 증권매에 나오고 이러면 못 참으세요. 그럼 못 참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한 방에 다 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리 좋아 보이면 그냥
그래? 그렇게 좋아? 그럼 내 포트폴리오에 1%만 사봐야지. 네 얼마나 잘났나 보자.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아니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사지 마시고 그냥 그런 다음에 추이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1%를 샀잖아. 그래서 오르면 또 기분이 좋고 내려오면 내가 산 게 1%밖에 아니니 한 번 더 이렇게 자세 고치고 바라볼 수가 있어지잖아요. 제발 적선에 오른다 그럴 때 그냥 아이고 이거 진짜 가나보다. 길 때는 안 사신다니까요. 길 때는 안 사신다니까요. 안 사요, 안 사. 그러다 그때 덥석 걸리면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현상이 뭐냐면 이제 우선 자기를 자책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그거 누가 나보고 사라 그랬지? 그 사람 원망하고 어떤 증권사 PB가 예를 들어 전화해가지고 야 그거 좋은데 손님 이거 사세요라고 그런 사람 원망하게 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뉴스에 나쁜 가격은 절대 사시면 안 돼요. 나쁜 뉴스에 좋은 가격인데 그 회사가 정말 돌아갈 게 내가 공부를 통해서 확신하면 그럴 때 오히려 슬금슬금 이렇게 사더라도 몰빵을 해도 그때 해야 된다고 그때. 이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하반기 경기 침체 전망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자, 네. 우리 상반기에는 사실 필수 소비재가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이제 경기 침체 얘기가 좀 나오고 할 때는 이게 필수 소비재도 좀 괜찮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통상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 증시는 요즘 약간 이상한 그 에이지에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예를 들어 경기 민감제가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 그러면 그런 쪽이 아웃퍼폼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증시의 최대 경기 민감제가 반도체 주식이야. 얘가 지금 바닥에 있어요. 바닥권. 그러니까 나쁜 펀더멘탈 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침체 국면에는 시장의 움직임이 예전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 그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생겨진 가잉 재고, 그 재고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경기 민감제 섹터가 밑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에 이제 이런 포트폴리오 매니저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그러면 그 경기 침체가 된다 그러더라도 지금만큼 1, 4분기만큼 적자가 나겠느냐. 오히려 얘가 경기 방어주 비슷하게 플레이 돼버릴 수 있어 버리니까. 얘가 시총,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85,000원 돼 있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이 옳고요. 근데 지금 얘가 지금 바닥에 처박혀 있다 보니까, 처박혀는 좀 말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가의 상대 위치가 밑에 있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침체가 되는 폭보다가 얘가 좋아질 게 더 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이 원래는 약간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황기에 있다가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 방어주 쪽으로 매기가 가야 되는데 이번 사이클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좀 참고하실 만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도 이 통계를 뽑아놓은 걸 보니까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산 업종 2차 전지였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보면 이제 피부로 느끼고요. 이 성격 급하신 분들 조금 답답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당분간 답답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비중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쁘다고 그러는 삼성전자를 다 팔고 그쪽으로 몽땅 주식을 내가 하는 자산의 100%를 그쪽으로 옮겨가신 분들은 지금 이 구간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 그러지 말기를 그 스스로한테 약속을 하시면서 저는 기다리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펀더멘탈이 무너진 게 하나도 없고 시장에서 이제 레포트가 나오는 그리고 공매도 세력하고 연계가 됐니 그렇게 해서 나오는 레포트조차도 목표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종전 목표가보다 이만큼 올라가서 거기다가 얘기하니까 펀더멘탈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켜봐도 된다. 근데 다만 이제 하여간 너무 몰빵은 안 돼요. 몰빵은 안 돼. 그러면 이런 구간에 힘들죠.
마음이 힘들고 또 어쩌면 지금 사야 될 때인지 모르는데 거기다 팔게 된다니까요. 팔아서 지금 올라가 있는 삼성전자를 따라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막 들어오시는 거야. 그래서 몰빵 진짜 금지해 주시고 이왕 2차 전지를 비싼 값에 사셨으면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비중이면 좀 지켜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사실은 좀 혼란스러울 때는 업의 본질, 네, 그렇습니다. 이를 다시 보고 네, 노이즈가 아니고 이제 신호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말씀하셨지만 매출 늘고 있고 네, 돈도 잘 벌고 네, 또 당분간 그 흐름이 바뀔 것 같지도 않고 네,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펀더멘털 전혀 문제 없는 거 아닌가 싶긴 해요. 기후도 계속 뜨거워지고 얼마 전에 그 모 회사에 그 IR 하시는 분이 어디 대학교에 가서 강연하시는 게 유튜브에 올라왔길래 봤는데 원래 양극재 전 세계 생산이 70만 톤 정도 되는데 2030년이 되면 600 몇십만 톤이든가 그러니까 연평균 30%씩 계속 늘어나요. 네, 거의 한 10배 정도. 네. 그리고 셀도 2030년이 되면 4테라 그러니까 4,000 기가와트인 거죠. 그리고 또 전기차 보급률도 저는 이제 시장 컨센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매일 그 기후변화 막 올려드리잖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아마 생각보다가 훨씬 더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갈 것 같고, 빨리 안 가면 기후변화 우리가 지금 허용하고 있는 게 1.2도까지, 그 1.5도를 가면 이제 감내하기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쩌면 슈퍼 엘니뇨가 앞으로 3년 동안 진행이 되면 그때 1.5도를 찍을 것 같다고 그래요. 그거요. 엄청 무서운 일이에요. 1.5도가 되면 제가 그쪽 공부를 좀 해서 하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 재앙적인 기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한강도 이게 바닷물이 만조 때 그 역류해 오는 게 잠수교 고기까지 역류해 오고 수중보 정도까지. 예, 수중보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5도를 가면요. 한참 위로 올라갑니다. 한참 위로. 그건 무서운 일이에요. 생태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그것뿐이겠습니까? 바닷물 뿐이겠습니까? 그러면 바닷물에 그러니까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높아지는 바닷물 보다가 부피가 온도가 올라가면 물의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바닷물 높이가 올라가고 북극에 또 북극하고 남극에 얼음이 녹으면 걔가 반사판 하얀 거울 같은 반사판이어서 빛을 반사해서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면적이 줄어들면 도대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저기 러시아 툰드라 지방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지표면에 눈의 양이 줄면 지구 온도는 더 그만큼 에스컬레이트 돼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늦출 수 있는 문제냐고요. 내연차 보다가 전기차가 그 총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내연차의 60%? 30%? 그것도 기술 개발이 더 되면 더 많이 다운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언제까지 니하고 내하고 싸울래 말래 이러면서 무슨 공매도 치고 누가 어떻게 나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잠깐 언급하셨지만 자, 2차 전지하면 공매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과거에 보면 다른 업종도 이제 공매도로 곤욕을 치른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네. 사실 셀트리온도 몇 년 전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네. 자, 하지만 제가 보기에 2차 전지는 좀 공매도가 특별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이렇게 특별히 많은 겁니까? 이제 예전하고 달리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밖에 공매도를 못 치게 돼 있어요. 예. 공매도를 못 치게 돼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한때 다 허용이 됐었잖아요. 네. 그럼 오만 거 이게 다 할 수, 거의 2천 몇 개 종목, 코스닥까지 하면 3천 개 종목을 다 숏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 SR, 뭡니까? SG증권발 그것도 그쪽은 공매도가 금지야. 그 가스 주식들. CFD 말씀하시는 거죠? CFD. 그러니까 그런 쪽에,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는 150개 종목, 예. 코스피에 200개 종목, 총 350개 종목밖에 공매도를 못 해요, 지금.
그러니까 몰리는군요. 그렇죠. 당연히 몰린 거죠. 그러면 그 글로벌 펀드들 중에 롱숏하는 펀드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서 자기가 뭘 롱하고 뭘 숏하고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2,000 몇 개 하다가 150개밖에 못 하니까 이쪽이 많이 몰려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 투자자분께 그래도 희망적인 말씀 한번 드리면 셀트리온이 공매도가 그렇게 많아서 서정진 회장께서 공매도 때문에 죽겠다고 막 난리 그렇게 그 예전에 뭐 한 7, 8년 전인가 10수년 그렇죠. 전에 그러셨거든요. 그 뒤에 주가가요. 쇼크오버 되면서 50몇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올랐죠. 공매도가 반드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이제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공평하게 바로 잡아야 되고 가령 뭐 상한 기간, 예. 그다음에 또 얼마나 쉽게 공매도를 할 수 있느냐, 제도적인 거, 그 무차익 공매도 이런 건 제도가 바로 잡아지기를 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예. 사실 이제 공매도가 적정한 수준까지 내려오질 않으면 이 주가가 내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쇼커버닝 들어오면 막 10몇 %씩 막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참 편하지가 않아요. 주식을 빌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돈은 사실 시장에 무한대잖아요. 이론적으로. 주식은 발행 주식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분들이 빌리는 게 개인들한테 빌리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인덱스 때문에 산 외국인의 롱머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뱅가드 펀드가 됐든 블랙락이 됐든 캘리포니아 연기금이 됐든 한국물 중에 얘 시가 비중이 얼마니까 자기 사고 걔는 어차피 안 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덱스니까. 예. 그럼 그런 친구들이 빌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소진이 될 거고 소진되고 나면 이제 그때는 전세 역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이 공매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좀 조용히 한국모함처럼 이렇게 사부작 갈 텐데.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보시기에 이 2차 전지라는 이 구조적 성장도에 대한 신뢰가 있는 분들하고 네. 이 또 공매도 쇼치는 분들하고 힘겨루기 네. 결말 한번 좀 예상 좀 해주십시오.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요? 지금도 사실은 고점에서 너무 비싸게 사신 분들이 조금 그것도 한 방에 사신 분들이 고통스러운 거고, 연초 이후로 많이 올라 있어요. 연초 10만 원 하던 게 지금 60만 원 언저리 하고 있으면 이미 이긴 거고요. 굳이 급하지 않으신 개인 투자들 많이 계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증시 역사 이래 처음으로 한 3승 정도는 하신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그 고지전에서 잠시 이제 그때 너무 많은 그 쏠림 때문에 잠시 일패를 경험하고 계시는데 결국 우리는 전쟁에서 이겨야지 그 개별 전투마다 다 이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그 승리를 결정짓는 건 누가 지어주냐 하면 투자자들이 아니고 기업이 해줍니다. 기업의 이익. 네, 기업의 이익과 그러니까 발표된 이익과 앞으로의 이익의 전망치, 그게 주가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은 또 각 진영이 펀더멘탈에 많이 개입하는 그러한 신냉전 체제가 돼 있고, 그런 뉴스 프로나 기후 변화나 뭐 이런 것들 그 제가 가만히 아무리 찾아봐도 뭐 우리가 질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조차도 매일 변하니까. 그리고 설사 그렇더라도 몰빵 안 돼. 그리고 개인 투자가 분들이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원래 이제 어떤 섹터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냥 주식은 하면 그렇게 많이 먹는 줄 알고 계시잖아요. 안 돼.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그건 큰일 나요. 그 주식 투자에서 1년에 50%, 20% 먹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리고 그걸 꼭 마음에 담고서 그래서 정말 너무 벌겋게 오른 날은 사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분할해서 분할도 한다고 막 이렇게 막 조금 내리고 조정받고 시장에 안 좋은 얘기 나올 때 그때 사는 건 괜찮은데 막 하루에 18% 오르는 날도 분할해서 사시면 안 된다고. 꼭 부탁드릴게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시총, SK 하이닉스 시총이 코스피의 대략 25%. 이 가장 큰 섹터가 갈 때는 다른 섹터가 좀처럼 잘 못 간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런 면에서 반도체가 가기 시작하면 이쪽으로 돈이 좀 쏠리면서
2차 전지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되는데 그건 뭐 걱정할 필요 없나요? 그거는 전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그것도 이제 주가 레벨을 보면서 플레이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기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그 수요가 요 정도면 내가 업사이드 리스크 방어할 정도는 돼 이러면 그리고 가격도 오르는 거니까 가격이 이제 뭐 6만 원 초반 작년에 처음에 5만 원대 후반에 있다가 지금 제법 20% 정도 올랐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 다른 그 시가총액 작은 거 20% 오르는 거랑 이 삼성전자가 20% 오르는 거랑은 엄청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유동성이 좋으니까 언제든지 팔 수가 있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채우고 나면 가격을 보고 하시니까 그분들도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걸 이제 리밸런싱이라 그러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제법 많이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살 사람 제법 삼성전자 많이 사신 것 같고 또 왜냐하면 지금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엄청 많이 샀잖아요. 10조 넘게 샀습니다. 네, 어제 그저께는 뭐 하루에 800만 주를 사셨던가 뭐 그렇게 사신 그러면 이거 뭐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오버웨이트를 심하게 하고 나면요. 그 뒤부터 더 오버웨이트 안 하십니다.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십니다. 자, 대표님 뭐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이제 대표님 말씀 안 듣고 조금 욕심내서 이른바 몰빵하신 분들 네. 이분들은 비중을 좀 조절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가격이면 조금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어떤 제 생각엔 눌림목이거든요. 눌림목인데, 좀 반등을 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의 평화를 위한, 그러니까 막 그렇게 눌림목 해가지고 막 하루에 6% 내리고 5% 내릴 때 너무 힘들으셨던 분들은 막 가슴 조이고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돈 말고 지켜야 될 거 많거든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 마음의 평화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 주식 시세가 제대로 보여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가했다 이러신 분들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드리밍을 하는 게 저는 괜찮지 않을까. 조금 이제 조정 이렇게 윗방향으로 조금 더 이제 해줄 때. 그럴 때 그러니까 너무 막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뭐 나는 견딜만 해. 이제 이런 분들은 안 하셔도 돼. 안 하셔도 되는데 내가 이번 조정 구간에 너무 힘이 들어서 괜히 그냥 나보고 매일 빵긋빵긋 웃어주는 자식 새끼 한한테도 아빠 와서 얘기도 못하고 그 애엄마한테도 애엄마가 여보 수고해서 그러는데도 그냥 말 한마디 못 꺼내고 우울하고 이랬던 분들 다음부터는 절대 몰빵하지 마시고 자, 제 말씀 곡해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나 무서워 죽겠어. 또 뭐라 야단 대로 얼마나 치시는지 좋다 그랬다가 저는 30만 원에 좋다 그랬지. 그 뒤에도 제가 분할하자고 제가 얼마나 말씀을 드렸어요. 다 아실 겁니다. 잘 이제 분산을 하신 분들이나 지금 이제 새로 2차 전지 매수 생각하고 계신 분들. 이제 슬금슬금 사봐도 되죠. 그래도 분할. 밸류에이션 이제 뭐 부담이 많이 줄어 있어요. 줄어 있고 그리고 이게 저번에 주도주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계속 좋은 뉴스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좋은 뉴스가 증권면에 좋은 뉴스 나오면 안 돼. 산업면에. 산업면에 세계면에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 주식은 돼요. 좋은 뉴스밖에 나올 게 없는데 뭐.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더라도 절대 몰빵하시면 안 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오늘 이 방송의 최대 핵심 주제는 몰빵하지 마시랍니다. 이왕이면 변동성이 적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같은 수익을 올려야 되고 그러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분산해서 투자해야 되고 몰빵하지 말아야 되고 분할 매수해야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 마포까지 간다고 그랬을 때 리무진 차를 타고 가는 거랑 달구지를 타고 가는 거랑 차이인 거죠.